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개발권 양도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예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셔야 해요.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 저걸 시행하려고 한때는 아주 많이 준비도 했던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지역은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림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일지 몰라도 외국인들 눈에서는 이거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헐어내고 우리 눈에는 얘보다는 헐어내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 같지만 외국인 눈에는 이게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이거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종로 지역 같은 데는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봐도 이거는 건물 높이 올라가도 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는 거, 고밀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용이 즉슨 이런 거죠. 자,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여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규제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보존지역으로 묶어요. 개발할 수 없어요. 규제 지역이에요.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법으로 용적률 규제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여기까지 개발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추가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규제 상한선이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개발할 수 없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하지 못해요.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용적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재산상의 손실을 우발 손실이라 그래요. 이런 우발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서 보상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보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이 사람들의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양도 가능한 증서로 개발권을 발급을 해요. 양도 가능한 증서로 개발권을 발급을 해서 얘한테 넘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정도 규제 상한선, 예를 들어 여기 강남 지역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앞으로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나 50층 올라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현행법으로 30층밖에 만약에 못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20층 더 올리고 싶다는 거지. 그래야 수익성도 나오고 한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 종로 지역에 이분들한테 용적률 사와. 말하자면 용적률을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권을 사오라는 거야. 그럼 개발권을 사오면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받죠. 이 유발 이익 가지고 이쪽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개발권을 사옴으로써. 그럼 개발권 한 장당 1억이면 몇 장을 사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개발권 양도제 혹은 개발권 이전제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왜 보존지역으로 묶어야 되냐면 도심지의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하거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토지이용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권 활용 방안의 하나고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해내요. 우리는 사실 소유권이 절대적인 권리니까 요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원래 제도는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개발권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용적률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이전제, 용적률 양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그래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보상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예요. 아울러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보상이 아니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손해를 보존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인 거죠. 이런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개념 자체를 이해하시면 여기다 이제 또 살을 붙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많이 검토했는데 왜 시행하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틀림없이 개발권 투기 문제 또 나타날 거다. 그래도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제도 시행에서 얻어지는 장점이 있다면 제도 시행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있을 건데 부작용보다 어떤 장점들이 커야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됐었고 실제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이 그런 예들이에요. 그 연구 논문이나 내용들에서는. 그렇지만 결국은 보류가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다. 그러나 내용상 알고 계셔야 되고 한참 시행하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은 한 줄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 내용의 뜻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는 제일 첫 번째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이거 지주 공동 사업은 뭐냐면 지주가 토지 소유자예요.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 그게 지주 공동 사업인데 거기는 첫 번째가 공사비 대물 변제형,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말 바꿔서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해도 돼요. 세 번째가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 방식, 공사비 대물 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위탁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지주 공동 사업. 그리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요 부동산 개발 방식의 내용들을 알아두시되 제일 첫 번째 자체 개발 사업이 뭐냐?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예요. 얘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기획도 하고 직접 자금조 도달해서 시공과 시행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요.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을 맡겨요.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받고 시행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까지 맡겨요. 그래서 얻은 수익 가지고 금융권으로부터 원금이자 갚고 시공사한테 공사비 주고 시행사한테 수수료 주고 각종 세금, 제세공과금 낸 후에 이익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인데 자금 조달을 토지 소유자의 보유 자금으로 하거나 없다면 자금 차입해요. 자기 땅 담보로 해서. 건설은 토지 소유자가 경험이 있으면 직접 건설하거나 자가건설, 아니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도급 발주해서 도급 건설을 통해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요. 마케팅은 상권이 양호하고 자기가 경험이 풍부하다면 본인이 직접 해도 돼요. 아니면 분양 대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개발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다 돌아가요. 그리고 사업의 시행도 원래 시행하는 요 토지 소유자 의도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사업 추진도. 사업 시행 속도가 빨라요. 근데 단점이 뭐냐? 위험이 너무 커. 위험이 너무 크고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도 요구된다 그 말이에요. 자금 조달 부담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도 크고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죠. 이게 자체 개발 사업. 자, 그 이 단점을 좀 보완해 보자고요. 그게 나온 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그럼 지주 공동 사업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 이게 뭐냐면 지주 공동 사업. 불확실하고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지주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지주 공동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으로 이제 이론 강의에서 우리가 이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볼 건데 공사비를 건축물로 주는 대물 변제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건축물의 일부로 지급하는 거예요. 대물 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분양해서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발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와 뭐를 맡기느냐? 시공과 시행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시공과 시행이 전문 영역이니까 그 대신 자금 조달과 토지 땅 담보로 해서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가 해.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 그리고 개발업자에게는 수수료 주는 거예요.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서 이렇게 개발업자가 시공과 시행을 담당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익을 가지고 개발업자는 위탁 수수료 받는 방식. 그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그런데 여러분이 비교를 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신탁, 위탁이 있고 신탁이 있는 다른 거예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의 경험도 전혀 없네. 자, 그렇다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위탁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 사업을 용이하게 하고자 형식적이긴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해요. 그럼 이제 명의가 넘어가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얘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거지.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얘 뭔가 받아야죠. 신탁 수익증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신탁법이라는, 여기는 신탁법이라는 것에 기초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신탁법에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위탁자라고 불러요. 근데 민법에서는 신탁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명의신탁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신탁자가 나오는데 그게 신탁법에서 위탁자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러면 민법과 신탁법 중에 어느 게 더 우선이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탁법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는 민법이니까 신탁자라고 부르지만 부동산학 개론에서 신탁을 이야기할 때는 신탁자이기도 하지만 위탁자라는 말을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시험에도 위탁자라 나왔고. 그리고 얘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돼. 수탁자. 그리고 수탁자에게 신탁 이렇게 소유권을 넘겼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얘가 수탁자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얘가 토지 소유. 근데 똑같은 땅을 담보로 해서 얘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얘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얘는 그 땅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그리고 얘가 거래하는 시공사들 가운데 괜찮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축 시공을 맡겨.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받고 시행사 선정해서 시행도 맡겨. 그럼 들어온 돈 가지고 금융권의 원금이자 갚고 공사비 시공사한테 주고 시행사한테 수수료 주고 제세 공과금 내고 그 다음에 이익은 얘한테 가는데 돈을 먼저 이익은 얘한테 간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돈을 얘한테 갖다가 다시 들어오기 힘드니까 지 수수료 떼고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익을 받는데 이때 이익을 받는 자를 신탁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수익자라 하고 있어요. 명칭이. 근데 위탁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부인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수익자로 할 수 있어요. 또 여자분이면 당신의 남편을 수익자로 하거나 이렇게 아이를 수익자로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럴 리는 없지만 부인이나 남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통 자녀들을 제3자로 지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본인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법에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익은 누구한테 간다고 하자? 수익자에게 간다고 하자. 그럼 이익이 이쪽으로 다 갔으니까 얘는 뭔가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탁자 나오는 거는 무조건 탁자 나오는 건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탁은 항상 수수료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신탁이라 그래요. 관리를 맡기면 관리신탁이라 그래. 처분을 맡기면 처분신탁이라 그래. 그래서 그 대금을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 지금은 개발신탁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했는데 관리신탁 같은 경우는 관리를 맡겨요. 그 관리가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런 종합적인 관리면 갑종관리신탁이고 소유권만 법률적으로 관리하는 소위 명의만 관리하는 을종관리신탁은 명의신탁이라 해서 민법 시간에도 여러분 공부하시게 돼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탁자 붙는 거는 수수료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거 말고 위탁 방식도 있다 그랬죠. 앞에서 걔도 수수료. 걔는 무슨 수수료? 위탁 수수료. 신탁 방식은 신탁 수수료. 탁은 수수료. 그래서 나중에 암기 포인트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도 안 틀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용을 먼저 잘 캐치를 하세요. 암기보다는 내용을 잘 캐치하시고 나중에 제가 짚어드리는 거 이런 거 그림 하나도 그리지 마시고 자 요거 보면 돼요. 딱 3가지거든요. 그런 것들 다 알려드린다고. 그게 뭐냐면 방금 말한 3가지가 요거라고. 이익은 얘한테 갔고 이쪽은 수수료, 소유권이 얘 넘어갔고 위탁은 소유권 안 넘어가. 신탁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론 강의 때 앞으로 할 거고 지금은 신탁은 소유권 넘겨서 신탁회사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돼요. 됐죠? 얘는 지주공동사업이 그래서 아니에요. 지주공동사업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아까 공사비 대물변제형,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그 다음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사업위탁형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컨소시엄 구성 방식입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의해서
법인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2개 회사가 혹은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짓는 거 보셨죠?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2개 회사가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형, 아니면 어떤 도로 건설 같은 경우도 구간별로 나눠서 짓게 되는 것이. 다리 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경우에 개발 사업의 경우를 여러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 중에 어느 한 회사가 대표이사가 되거나 별도로 연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여럿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호 기술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여럿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자 회사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못하면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 이론으로 건너갑시다.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여기선 3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경제 기반 이론이 뭔지, 두 번째 기반 산업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세 번째 기반 산업에 대해 투자하면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몇 배의 성장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3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경제 기반 이론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기반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 경제 기반 이론을 수출 기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역 간 교역도 수출 수입이라고 써요. 대구 지역하고 인천 지역하고 서로 교역을 한다 합시다. 그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말해보면 대구에서 인천으로 물건을 팔았어. 그럼 대구 지역 입장에서는 그게 수출이요. 제 말 이해가 됐죠? 인천 지역 입장에서는 수입이고, 이번엔 인천 지역에서 대구 지역으로 물건을 팔았다 합시다. 대구 지역에서 인천 지역으로 물건을 팔았고, 이번엔 인천 지역에서 대구 지역으로 물건을 팔았고, 그럼 인천 지역에서는 그게 수출이고 대구 지역은 수입이에요. 지역 간 교역도 수입과 수출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나라 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역 간 교역에서도 수출 수입이란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기반 산업도 같이 활성화되어서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럼 지역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대구니까 대구 지역의 기반 산업의 대표적인 예를 섬유 산업으로 예를 듭니다. 그럼 대구 지역의 섬유 산업이 활성화되면 나머지 산업도 같이 활성화됨으로써 대구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 이게 바로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그러면 대구 지역의 경우를 봅시다. 이게 A 지역인데 A 지역의 주력 산업이 X 산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이 X 산업이 섬유 산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구 지역의 섬유 산업이 기반 산업이라고 친다면 얘가 어떻게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얘가 기반 산업이고 나머지 산업은 비기반 산업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기반 산업, 섬유 산업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섬유 산업이 성장하면서 나머지 산업의 성장을 같이 동반하여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이 경제 기반 이론입니다. 참고로 A 지역 전체에서 섬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나중에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기로 하고, 경제 기반 이론의 뜻은 기반이 먼저예요, 비기반이 먼저예요? 기반이 활성화되면 비기반도 활성화되어서 지역 전체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 자, 그다음 이제 기반 산업 판별하는 지표, 대구 지역의 섬유 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에듀윌 강의를 하기 전에 옛날에 요 강의를 했는데 요 부분을 어떤 분이 대구 지역에서 수업을 들으셨나 봐요. 대구 분이신가 봐요. 질문방에 올리셨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대구 지역의 섬유가 기반 산업이라 하셨는데 대구 지역에 안 살아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섬유가 중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예를 들어야 할 듯, 그렇게 질문방에 써놨더라고요.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그렇게 말 안 해. 맞아, 설명을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입지계수가 뭐냐면 LQ로 표시하는데 기반 산업을 판별하는 지표예요. 다시 말하면 기반 산업을 판별할 때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를 뭘 통해 할 수 있냐면 입지계수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지계수를 통해 해당 지역
어느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이 기반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라 그 말이에요. 얘는 분수로 표시되는데 정확하게 분수분의 분수예요. 근데 이게 분수분의 분수든 그냥 분수든 간에 상관없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자 부분하고 분모 부분하고 비교할 때 우리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분자에 써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대구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대구 지역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 대구 지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구 지역 A 지역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분모는 무엇과 비교하냐면 전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이요. 분모는 어디와 비교한다고요? 전국이에요. 절대 중국 아니에요. 어디와 비교한다고? 전국과. 중국 아닙니다. 전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지역이고 A 지역 대구 지역이고 여기는 전국이에요. 다시 분수입니다. 분자 부분의 분수와 분모 부분의 분수인데 이제 분자 부분의 분수든 분모 부분의 분수든 간에 분자 부분에는 이렇게 분수에서 분자 부분에는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쓴다 그랬어요. 우리 알고 싶은 게 섬유산업이에요? 전체산업이에요? 우린 섬유산업 알고 싶어요. 그걸 X산업이라 그랬고 여기다가 섬유산업 알고자 하는 산업을 쓰는 거예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섬유산업은 무엇과 비교하냐면 다른 산업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 산업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건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섬유산업을 분자에 쓰고 전체 산업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즉슨 이런 얘기야.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을 전국의 섬유산업과 비교하는 거예요. 중국과 비교하지 않아. 절대 중국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산업 중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구 지역 전체 산업과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뭘 비교하느냐? 고용자 수를 비교해도 되고 생산액을 비교해도 돼. 이를테면 전국의 산업 중에서 섬유산업 차지하는 비중이 편의상 5%라고 합시다. 그럼 분모는 5%예요. 대구 지역의 전체 산업 중에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이 10%라 합시다. 그럼 여기 10%예요. 그러면 5분의 10이 됐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제가 분수는 분자와 분모의 크기를 비교할 때 무엇과 비교한다 그랬죠? 분자와 분모 크기 같으면 뭐야? 1. 그래서 언제나 분수에서 크기 비교는 1과 비교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분자가 크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커요. 둘이 똑같으면 1이고 1보다 크면 대구 지역의 섬유는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5%고 여기가 10%면 1보다 크고 따라서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은 기반산업, 즉 경제기반산업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하면 전국의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이나 대구 지역 섬유산업 종사자 비율을 따져보면 대구 지역의 경우는 기반산업이 여전히 기반산업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학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대구를 예를 든다고. 실제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한 개 지역의 기반산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산업, 예를 들어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대구 지역의 사과도 어쩌면 기반산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기반산업은 하나가 아니라 2개 혹은 3개가 될 수도 있다. 1보다 크기만 하면 기반산업이다. 근데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이다. 비기반산업을 비경제기반산업, 비수출기반산업이라고 해요. 1이면 전국 평균에 해당된다. 결국은 기반산업을 판별하는 지표가 뭐다? 입지개수다. 다시 한번요. 기반산업 판별 지표가 뭐라고요? 입지개수다. 입지개수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 자, 그럼 대구 지역을 판별했는데 대구 지역의 섬유가 기반산업이라고 판별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경제기반 이론이 뭐였죠? 대구 지역의 기반산업인 섬유산업에 투자하면 섬유산업이 성장하면서 다른 산업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 얘기 하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제기반 승수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기반산업의 증가분이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켰다 합시다. 그럼 여기 100명입니다. 그런데 100명의 고용을 증가시켰는데 거기다 곱하기 경제기반 승수입니다. 그러면 지역 전체의 증가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승수만큼은 분자값의 이름을 따라간다.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간다.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강좌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기반 승수는 기반산업 증가분분의 지역 전체의 증가분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기반 승수를 여기다 둘 거고 앞으로 기반 승수는 기반이니까 여기다 기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 산업의 증가분이 분모에 들어가고 지역 전체 증가분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기반 승수를 되게 쉽게 계산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퍼센트로 여러분 전체는 몇 퍼센트지 항상? 그래 100% 항상 언제나 100% 전체는 100% 따라서 100%야. 분자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반 산업, 섬유 산업의 몇 퍼센트라고 하자고 그랬죠? 20%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라 치면 기반 산업의 비율이 20%라 치면 숫자 무엇이죠? 그래 5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반 산업의 비율이 25%라 치자. 그러면 기반 승수가 몇이요? 4. 그러면 기반 산업 비율이 10%라 치자. 기반 승수는 몇이요? 10. 이렇게 되게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은 기반 산업 비율만 알면 기반 승수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분자는 항상 100이니까. 그러면 기반 산업의 비율이 20%라 치면 기반 승수가 얼마가 된다고 여기가? 5. 그런데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를 100명 했대. 그러면 지역 전체의 고용 증가는 몇 명의 증가를 가져올 거라? 그래 500명의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 전체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문장을 말하면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기출 지문입니다. 이런 내용들 딱 들어오면 뭔 뜻인지 알겠다고 알아봐야 돼. 그런데 이런 문장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3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말을 살짝 바꿔도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글자가 똑같은 것만 알아봐. 왜? 외우려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 기반 승수가 뭔지만 알아두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승수가 바로 경제 기반 승수입니다. 뭐 경제 기반 승수만 알면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지.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경제 기반 이론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경제 기반 이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경제 기반 이론이 뭔지 알 것. 이해가셨어요? 경제 기반 이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입지계수를 기억하실 것. 입지계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 네, 경제 기반 승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딱 마무리를 좀 짓자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들이 계속 이거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경제 기반 이론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기반 산업의 경우를 육성해서 수출을 늘려가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경제 기반 이론이다. 다른 말로 수출 기반 이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초점은 어떤 지역을 대구로 잡고 대구 지역의 기반 산업이 섬유라고 친다면 그 섬유 산업,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면 다른 산업들, 비기반 산업도 같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 기반이 성장하면 비기반도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이 X 산업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반 산업이 이게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는 뭐를 통해 알 수 있다? 입지계수를 통해 알 수 있다니까. 마치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래.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제가. 그럼 나머지 산업은 뭐라고 하자? 비기반 산업이라 하자. 그럼 경제 기반 이론이 뭐냐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 비기반 산업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 이게 경제 기반 이론의 뜻. 그런데 방금 기반 산업은 뭐를 통해 판별한다? 입지계수를 통해 판별한다. 그래서 얘는 기반 산업 판별 지표다. 내용 직수는 입지계수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얘는 분수분의 분수다. 근데 분수분의 분수든 그냥 분수든 간에 분자 부분하고 분모 부분 중에 분자 부분은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쓰는데 알고 싶은 게 A 지역, 대구 지역이다. 대구 지역은 반드시 어디와 비교한다? 전국과 비교한다, 중국과 비교한다. 전국과 비교한다. 잊지 마세요. 중국 아닙니다. 전국과 비교한다. 그랬을 때 A 지역을 분자에 쓰고 전국을 분모에 쓰는데 다시 분수 부분에서 분자 부분에는 X 산업을 쓰고 분모는 전체 산업을 쓴다. 분자에 X 산업을 쓰고 분모에 전체 산업을 써서 비교한다.
고용자 수를 쓰면 단위가 명이 될 거고 생산액을 쓰면 단위가 원이 될 거지만 분자 분모의 똑같은 단위니까 지우고 나면 숫자만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보다 크단 말은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 비중이 전국의 섬유산업 비중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 맞다. 1보다 작으면 전국보다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비기반산업이다. 1이면 전국과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입지계수를 통해 기반산업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리만 이해하면 이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주어진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기반 승수라 하면 결국은 기반산업의 증가가, 고용 증가가 이렇게 기반 승수만 알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경제기반 승수가 5라고 돼 있으면 기반산업이 100명이면 산업 증가가 100명이면 500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의 기반 승수를 통해서 기반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쭉 연결할 수 있겠죠? 그게 경제기반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제기반 이론에서의 원리만 여러분이 아시면 이 부분의 답은 정말 명쾌해지고 간단해진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안배상 쉬었다가 하겠습니다.